자, 이제 첫 번째 책인 이제 집단 행동의 논리에 들어가겠습니다. 본래 이제 이 집단이라는 거는 이거는 정치학의 분야입니다. 물론 노동조합이 이제 하나의 이익집단인데 이거는 이제 노동경제학에서 다루기는 하겠지만 미국의 이제 경융학술원하고 미국 정치학회가 참으로 이게 이 학문의 지평을 바꿨다. 이렇게 해가지고 30년이 지난 다음에 이제 이 학회에서 이 상을 주는 그런 일이 생겼습니다. 자, 그럼 이익집단이란 뭐 두 사람 이상 있는 게 모든 게 이익집단입니다. 뭐 동창회도 들어가고 학회도 들어가고 뭐 향후에도 들어가고 우리나라에 이제 변호사협회에도 있고 미국의 변호사, 미국의 이제 아메리칸 메디컬 어소시에이션 그건 뭐 대단한 로비 집단이고 뭐 우리나라도 마찬가지. 우리나라는 이제 근데 이런 이제 이 집단이 이제 뭐 진짜 많습니다. 근데 이 집단이 정치적으로나 경제적으로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치는데 이제 이거를 분석에 딱 직접적인 대상으로 이제 하고 이 집단이 이제 가만히 보니까 어떻게 이제 행동을 할 거냐 하는 거를 이 공공재 이론이라는 걸 가지고 딱 정확하게 짚어냅니다. 이제 그 이야기를 지금 드리려고 그러는데 그러면은 이제 결국은 집단은 이제 개인이 달성하지 못하는 거를 이제 집단을 형성해 가지고 무슨 힘을 달성하려고 그런 거 아니겠어요? 뭐 예를 들면 이제 자동차 협회 같으면은 자동차 협회에 이제 자동차 생산 뭐 기아도 있고 현대도 있고 뭐 대우도 있고 뭐 삼성도 있고 이리 있을 거 아닙니까? 근데 이 올슨 나오기 전에는 어떤 집단이 형성할 수 있는 목표가 상호 이제 공통의 이익이 있으면 이익 집단이 적극적으로 형성이 된다고 딱 그렇게 다 믿었어요. 뭐 공통의 목적이 있고 그럼 뭐 당연히 형성을. 올슨은 절대로 그렇지 않다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공통적인 목표의 달성이 이익 집단 구성원의 이익을 증진시켜 주지만 그건 또 개개인 자기 합리적인 행동을 할 거 아닙니까? 그럴 경우에 이익 집단이 자동적으로 옛날에는 이제 자동적으로 형성이 된다는데 올슨은 자동적으로 형성이 되는 것이 아니고 그리고 개별 회원들의 행동이 또 공동 추구의 목표를 중심으로 해서 개별 회원들이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올슨의 하나의 가장 큰 논리는 집단도 이제 큰 규모의 집단과 작은 규모의 집단이 있습니다. 뭐 예를 들면은 뭐 자동차 협회 같은 거는 작은 집단이고 자동차 생산조합의 회원들은 뭐 자동차 그 메이커들 수밖에 안 되니까. 그렇지만 예를 들면 이제 노동자 하면 어떻게 됩니까? 대한민국 전체 노동자는 굉장히 회원이 많은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작은 회원의 수가 작은 소규모 이익집단하고 회원 수가 굉장히 큰 대규모 이제 이익집단 우리가 이제 옛날에 묶어가지고 했는데 묶어서 분석을 하면 안 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건 두 집단이 굉장히 차이가 있고 그래서 이제 소규모 이기적인 집단은 형성이 되지만 대규모 이 집단은 그거는 절대로 형성이 아무리 공동의 목표가 강하고 아무리 이 집단 형성을 위한 자유가 전적으로 부여되어 있더라도 형성이 안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 내용이 이제 이런 겁니다. 자, 다시 한번 보죠. 내가 이제 5개의 자동차 회사는 공동의 이익을 위해 카르텔이나 로비 집단을 결성하기가 쉬울 겁니다. 왜냐하면 각 회사는 이제 카르텔을 형성해서 이제 가격 인상이나 정부 보조를 받을 겁니다. 그 결과는 이제 5분의 1씩 이제 이 혜택을 가져갈 겁니다. 대한민국 전체에서 개개인 가정에서
그래서 그 사람들이 다 회원이 된 원자조합은 형성이 안 돼 있죠. 그러면 분명히 공동의 이익이 뭐 있을 수 있는데 안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럼 왜 안 되는 일이냐. 따라서 대규모 집단은 결성하기가 어렵거나 불가능하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자, 이거를 이제 설명을 이렇게 하는 겁니다. 이제 우리가 이제 공공재라는 게 있는데, 이제 우리가 이제 시장에서 이제 우리가 재화 용역 중에 사적 재라는 프라이빗 굿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제 이게 대칭되는 개념으로서 공공재 파브릭 굿이라고 있는데요. 많은 사람들이 이제 공공재를 어떻게 이해를 하냐면 공공기관에서 생산 판매하는 것은 공공재다. 철도는 이제 철도 서비스는 코레일이 하니까 그건 공공재다 생각하는 겁니다. 절대 그런 것이 아니고 공공재는 딱 두 가지 조건이 동시에 성립되는 경우에만 공공재를 합니다. 하나는 이제 소비에 있어의 비경합성이 일어난다.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 경합, 이제 일반 사적재는 소비에서 경합, 여기 이제 물이 여기 있습니다. 한 병이 있는데요. 요걸 제가 3원 1을 먹으면은 다른 사람, 내가 그렇게 해야 돼. 내가 다 먹으면 다른 사람 못 먹죠. 여기 이제 구두가 한 켠에 내가 발을 넣으면 다른 사람 못 먹죠. 이게 이제 소비의 경합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경합이 안 일어나는 경우가 있어요. 자, 제가 지금 여러분한테 강의를 하고 있잖아요. 네 분이 지금 강의를 듣고 있습니다. 한 분이 더 들어와도 소비의 경합이 안 일어나죠. 국가가 방위를 제공하면은 부자 가난 일단 뭐 3조 예산을 들여서 대한민국 방위를 뭐 무기도 사서 해서 방위를 제공하면은 모든 국민이 동시에 그 방위의 혜택을 보는 겁니다. 문제는 이제 똑같이 방위라는 서비스를 똑같이 모든 국민이 동시에 소비할 수 있다. 이게 이제 이 소비에 있어의 비경합성입니다. 네, 배제성은 대가를 낸 사람만이 그 혜택을 향유할 수 있는 겁니다. 근데 비배제성은 결국은 대가를 지불하지 않은 사람도 혜택을 볼 수 있는. 그래서 이제 제가 지금 강의를 하지 않습니까? 여기에서 이제 강의로 낸 사람만 들어와서 들으면 그 배제시키는 거죠. 그러나 이제 같은 테레비라도 이런 거다. 테레비에 지금 공중파가 있지 않습니까? 공중파는 공공재입니다. 왜냐하면 배제도 못 시키고 경합도 안 일어나죠. 각자 집에 이제 수상기 있으면은 집에서도 여러 사람이 동시에 들고 다른 집에 들어있고 그리고 또 배제를 못 시키잖아요. 그러나 이제 케이블 TV는 똑같은데 이제 경합성은 안 일어나지만은 근데 케이블에서 이제 그걸 한 사람만 보게 한 그래서 이제 결국 이익 집단이 제공하는 서비스가 공공재의 성격을 갖는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를 이제 공공재 이론은 이제 사뮤엘슨 교수가 이제 1950년대 초반에 이제 이론을 만들어냈고 그걸 이제 60년대 이제 올son 교수가 그 이론을 딱 가져와서 이 이익 집단의 행위를 정확하게 자, 우리가 이제 아까 논리가 뭐였죠? 이익 집단은 공동의 이익만 있으면은 적극적으로 형성이 된다는 이야기였잖아요. 그런데 그러면은 이제 노동조합의 경우는 이제 산업혁명이 일어나고 그랬으면은 그게 이제 18세기 중반 아니 중후반이죠. 이게 1851년 산업혁명이 나고 거의 100년이 지난 다음에 그것도 최초로 노동조합도 최초로 만들어진 게. 근데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노동조합의 대부분은 다 20세기 들어와서 활발하게 된 겁니다. 근데 이런 거를 정확하게 올슨이 로저 콜렉트를 통해서 진단하고 예측을 한 겁니다. 네, 그래서 이왕 노조 이야기가 나왔는데요. 노조가 회사 단위 노조가 있고 산업별 노조가 있고 전국 단위 노조. 이왕 노조를 하려고 그러면은 전국 단위로 해더라. 완전히 대한민국 전체 노조를 다 한국까지 해주면은 그래 되면 어떻게 노조의 이익과 국가의 이익이 같이 가는 겁니다. 근데 개별 단위하면 개별 적의 이익과
국가의 이익이 항상 같이 가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러면 이 국가의 이익과 노조의 이익이 같이 갈 수 있는 어떤 이 조직을 만들어낼 수 없을까? 이런 문제를 고민을 해야 되는데 저는 안 돼 있다 하는 말씀을 제가 강조를 해서 드리겠습니다. 자, 두 번째 책은, 이 책은 제가 안 가져왔는데, 이 두 번째 책은 이제 국가의 혁명인데, 이익 집단 행동의 논리를 경제 두 가지 문제, 그 당시에 이제 1980년, 70년 말, 80년 초반인데, 그때 이제 이 경제가, 전 세계 경제가 이제 오일샥 이런 거 해서 좀 이제 침체를 겪을 때고, 거기에 대한 반동으로서 이제 스태그플레이션이 이제 굉장히 이슈가 됐을 때, 이 두 가지 정책 문제에 대해서 집단 행동의 논리를 가지고 정확하게 이제 이 설명을 해내는 그런 이 책입니다. 두 가지 이 질문을 했습니다. 왜 나라 간의 경제 성장의 차이가 나느냐. 근데 그 책에서는 주로 이제 영국과 미국이 이제 평균 2% 성장을 했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도대체 왜 이 성장 차이가 왜 나느냐 하는 이야기고, 미국이라는 나라가 굉장히 크게 50개 주가 있지 않습니까? 그 중에 소위 말하는 이제 러스트 벨트, 이제 이 오하이오고 이제 공장들 많이, 이 지역하고 이제 플로리다 선벨트, 요거 성장률에 이제 차이가 나는, 이게 왜 이래 이 성장률의 차이가 나느냐 하는 이제, 이를 설명할 수 있는 이론이 없었어요. 이론이 이제 없었던 건 아니지만 모든 경우에 다 적용될 수 있는 논리적인 이론이 없었어요. 근데 전통적으로 이제 이 경제학 교과서를 보면은, 이제 노동은 그냥 양적인 이야기니, 교육은 이제 노동의 질적인 측면을 이야기하고, 자본과 자본 축적, 기술 혁신, 발전의 차이가 되는 거다.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그러면은, 그럼 그 말은, 그래, 맞다 치자, 그러면. 자본 축적과 기술 혁신이 성장률의 차이를 가져왔다, 그러면은. 그러면 그거는 왜 나라 간의 차이가 있냐. 이걸 설명을 해내야 되는데, 근데 그건 설명 없이 이 자본 축적과 기술 발전이 이 성장의 요인, 이렇게 하는데. 자, 그래서 올소는 이제 여러 이익단체의 성격과 상호관계 때문에 미국과 영국의 성장률의 차이라는 것이 두 나라의 이익 집단의 형성의 역사를 보면 답이 나와 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성장의 원천하고 성장의 원인을 구분을 못한다. 자본, 기술, 노동 이런 거는 성장의 원천에 해당되는 사항이고, 맞다. 저축과 투자가 그래 됐으면 더 많이 됐다는 걸 설명을 해야 되는데, 그거 없이 이제 단순히 원천만 강조를 해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거는 잘못됐다. 그런 이야기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뭐 시간이 없기 때문에 그냥 진행합니다. 자, 이제 많은 올선 전에 이제 이야기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영국이 세계 2차 대전 이후에 부진한 것은 소위 말하는 브리티시 디지즈, 영국병 때문이다. 뭐 노조가 어쩌고 저쩌고, 뭐 영국 사람들이 뭐 기업가정, 영국에 전부 옥스퍼드 캠브리지 가는 사람들이 귀족들인데 그 사람들이 뭐 기업가 정신이 별로 없었다 그랬다. 그렇게 설명을 했고, 일본이 빠른 성장을 한 거는 뭐 수출 중심이었고, 뭐 저축률이 높아서 뭐 자본 축적이 잘 됐다. 뭐 이렇게 설명을 하는데 그게 아니고, 자, 올손의 반론은 어떻게 하냐면 19세 똑같은 영국 사람인데 만약에 이제 이 기업가 정신이었고 영분 때문이라면 그 전에 빠른 성장한 게 이해가 안 된다. 그런데 이제 이 아까도 이야기한 대로 성장과 자본 축적이나 기술 혁신 차이 때문이라 그러면은 이 자본 축적이나 기술 혁신의 차이가 왜 발생했는지 자체를 먼저 규명을 해야 될 거 아니냐 이야기입니다. 자, 이제 정확한 이제 아까 질문이 뭐였죠? 어떤 나라는 왜 성장률이 높고 어떤 나라는 성장률이 낮으냐?
차이가 나느냐 하냐면 민주정치 체제 안에서 이익집단 조직의 자유화가 부과되면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더 많은 종류의 이익집단이 발생하고 힘이 강한 이익집단이 발생한다. 그런데 이 강력한 이익집단이 경제의 암덩어리가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익집단은 이제 구성원들의 경제적, 사회적 지위 향상에 기여를 하기 위해서 형성이 되는데, 그래서 그 부분은 긍정적이지만은 이익집단들이 가격 통제를 한다든가 생산 제한하든가 지역 제한을 하든가 획일적인 시장 행태를 유도하든가 신규 진입을 제한한다. 이렇게 함으로 해서 기술 혁신과 자본 축적을 저하하고 결국 사회 경직성을 유발해서 경제 성장을 부진하게 한다. 그래서 이제 성장이 낮은 나라들은 이 집단들의 힘이 강하고 이런 부정적인 역할을 이 결과를 가져오는 식으로 행동을 하는 거고, 이제 이 성장이 빠른 나라애들은 이제 이 집단이 힘이 약하거나 이런 활동을 적게 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결론이요. 두 번째 보시면 2차 대전 이후 일본이나 독일의 경제 성장률이 영국이나 미국의 경제 성장률보다 높은 것은 앞에 독일과 일본에 의해서 이집단의 힘이 미국이나 영국의 이집단에 의해서보다 약했기 때문에 그렇다. 그럼 왜 약했느냐 하는 것은 세계대전의 패배라는 큰 사회적 변혁이 이루어지고 그 속에서 이제 이 집단의 역할이 약해졌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마지막에 보시면 독일과 일본의 경우 2차 세계대전의 패배 때문에 기존의 이익 집단이 모두 파괴되었지만 영국은 비록 전쟁에서 물리적으로 이제 독일 폭격기가 이제 해서 물리적인 손상을 입었지만은 과거의 많은 제도와 시스템이 또 이익 집단은 그대로 유지 존속이 돼서 차이를 가져왔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자, 소규모 로비 집단이 결성이 되면은 대개 정부로부터 특별한 어떤 혜택을 받아내서 자기 회원들만 공유를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 소규모 로비 집단은 이 과정에서 또 이제 이 변호사들이나 관료들이나 로비스트 같은 이 전문 계층의 지원을 받아서 아주 이제 주어진 이 자원을 물건의 생산 자체에 투입하는 것이 아니라 로비를 통해서 자기네들이 이익을 획득하는 것에 이제 이 자원이 낭비가 그래. 자, 그러면 이제 이런 이제 문제가 나왔으면 그러면 이제 처방이 도대체 뭐냐? 결국은 국가의 운명을 개선하는 데는 건전한 제도와 합리적인 정책이 중요하다. 왜냐하면 많은 수의 빈곤한 국가가 이기적인 지배계급 또는 통치계급의 고착화된 약탈 행위 때문에 쇠퇴를 했다. 재산권과 계약을 정부가 확실하게 봐야 되고, 그리고 이제 이 국가의 정책이 어느 한 특정 그룹에 이 특혜를 주는 게 아니고 국가 전체를 다 아우를 수 있는 이 합리적인 이 정책을 내놔야만 이 국가의 번영을 이룰 수 있다. 이렇게 결론을 지어주실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보통 보면은 뭐 자본, 천년자원 교육이 중요하다고 들 이제 교과서에 다 기술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한번 보십시오. 이런 이야기죠. 이제 멕시코하고 미국이 이제 딱 이 국경을 접하고 있는데 어떤 특정 노동자 한 사람이 있는데요. 그 사람이 멕시코에서는 1년에 부가가치를 $10,000다 그러면 $10,000 생산밖에 못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딱 미국을 넘어오면은 제도와 이런 것들이 딱 갖추기 때문에 똑같은 한 근로자가 넘어와서
5만 달러의 생산 부가가치를 창출한다 그럽니다.